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소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 우리끼리 이러면 돼? 우리 셋이서도 할 수 있는 주제 오늘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얘기군요. 네. 네, 드라마 얘기입니다. 네. 이 시절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드라마가 참 좋아져가지고 나이를 자꾸-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전에는 사실 다 1년에 한두 개 끌렸는데 네. 요즘은 자꾸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요새 뭐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그 부부의 예, 세계 땡- 안 봐? 그거 볼 시간이 없어. 딴 거 보느라고. 아니 부부의 세계를 정신과에서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얘기를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첫 회를 이렇게 봤어요. 네. 또 우리 희애 누님 나오시고 하니까 왔는데 희애 누님이에요? 일단 그렇게 묻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불륜을 저지른 배신을 한 배우자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복수하고. 근데 그냥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냥 깨끗하게 그냥 헤어지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일단 이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걸 보기가 참 좀 노영이 부부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어른들을 진료하면은 반드시 봤을 것 같은데 주로 아이들 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개인적으로 부부 상담이 제일 좀 곤란함을 느끼는 면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은 노영님은 그 준영이 아들 부부의 세계가 네. 아들의 그 심리 이 부모의 불화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은 진짜 커요. 꼭 그 드라마처럼 막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부부의 세계는 안 봤는데 오늘은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합니까? 사실 부부의 세계를 안 봤지만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전면에 나오는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맞아. 그 드라마 제목이 저는 좀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영혼 수선공이에요. 드라마 제목이 KBS 드라마인데 영혼을 수선하는 수선해서 사람으로 비유한 거야? 네네네. 오.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환자들의 조명한 이야기. 건 전면에 내세운 건 첫 번째 드라마인 것 같아서 그 그래서 정신과 봤죠. 의사 역할은 그럼 누가 합니까? 신하균, 환자 역할은 정소민이요. 정소민. 하지만 또 이제 의사 이제 신하균 씨 말고도 이제 그 박예진이나 박예진 태인호 씨. 같은 또 이렇게 맞아. 훌륭한 배우들이 동료 의사로 나와요. 아 정신과 의사가 여러 명 나와요? 네. 여러 명 나오고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국처럼 네. 그런 오. 거 나오고 해서 그 의국은 되게 지저분하겠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얼리티 있는 부분이지 제 방에 와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 보고. 예. 네. 자 그러면 그 여주인공 그분이 네. 갖고 있는 병이 뭐 있다면서요? 10년의 무명 생활을 딛고 드디어 좀 빛을 발한 뮤지컬 배우로 나와요. 근데 마음속에 진짜 화가 엄청 난 거죠. 간헐적 폭발 장애와 경계성 성격 장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환자로 나와요. 깜짝 놀랐던 게 IED 이렇게 딱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런 병이 네.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그 JYP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게 진단 이름이 네. 이게 좀 그 DSM 판형이 4판에서 5판으로 오면서 용어가 정립이 되고 분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DSM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질환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쫙 분류해 놓은 뭐 사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다이아그노스틱 스태티스티컬 매뉴얼 간헐적으로 이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이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충동 조절 장애 범주에 들어갔었어요. 충동 조절 장애는 압니다. 그렇죠. 예. 옛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같은 동네에 묶여 있던 것들이 이제 그 도벽.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도벽, 또 머리 뽑는 발모광, 좀 더 그 그로테스크하게 가면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을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발화광,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죠.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예. 거기 안에 분노도 조절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키가 뭐냐면 그런 어떤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걸 딱 하고 나면은 그 충동이 확 풀어지면서 이렇게 안도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훔치는 도벽으로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저 물건을 훔치고 싶으면 막 그때까지 텐션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딱 훔치고 돌아 나오는 순간
쫙 내려오는 거죠. 가만히 있어. 그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하기 전에는 되게 긴장되다가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는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큰 틀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각성되니까 그게 맞는데 우리는 보통 저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막 이러다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니까 예, 이걸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이제 생겨서 충동 조절 장애라고 봤었는데 이제 DSM-5로 진단 분류 체계에 수정이 되면서 이 IED 네. 간헐적 폭발 장애는 품행 장애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행동 장애 쪽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기준이 좀 명료해진 게 뭐냐면 횟수를 정했더라고요. 횟수? 예. 아. 그러니까 어떤 재물의 손괴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정도의 분노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있어야지 되고요. 물건을 부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게 이제 그 자주 있거나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정말 그렇게 큰 기물의 파손이나 여기 들어가보면 자동차 막 부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이제 계절에 한 번꼴. 뭐 3회 이상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계절에 한 번꼴 있거나 사람 때리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키는 행위가 그 안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든지 정신과 질환 중에는 네. 과도한 게 문제걸라.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프고 우울하다. 그 이건 며칠 동안 막 밥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우울하면 잠 못 그런다. 자고 이건 정상. 네, 우울증을 진단하지 근데 않죠. 과도하게 막 이게 막 6개월 계속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비정상 보는 것처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명확한 거는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건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극 중에 정소민 씨는 뮤지컬 배우로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성공을 했다면서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내가 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저건 누구라도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닌가. 제일 공감이 가는 건 같은 뮤지컬 배우니까 같은 대기실을 쓰는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너무 대기실을 좀 지저분하게 막 마음대로 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배로서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팬들이 보내온 그 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응원 그 배너 같은 것들 이제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요. 아, 저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 이런 거거든요. 양다리 걸치던 남자친구가 자기랑 사귀던 남자친구가 일부러 자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예. 이용한 거지. 그치 이용한 거지. 그래서 이놈이야. 그 기자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막 부숩니다. 잘했네 뭐. 그리고 잘했잖아. 또 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소속사 사장한테 또 그거를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또 이제 대신 막 화를 내면서 또 얘기해요. 내가 그 장면도 봤거든요. 그 장면도 간헐적 폭발장애 안 맞아. 아니 그니까 그게 말이 되려면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뮤지컬 배우인데 소속사 사장님이 막 이제 막 정말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다가 왜인지 모르지만 화가 났어요. 그럼 가서 이제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서 뭐 가진 인신 공격이며 뭐 소리 지르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드라마는 아주 적절한 정의의 투사였어요. 다만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화내는 정도. 그 정도 화내가지고는 이 진단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 네. 그 부당한 대우에 항의를 했다. 이거는 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 그냥. 그러니까 오지랖 뭐 이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오지랖도 영상에서. 아니지.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 아니 후배들. 후배들이, 후배들이. 단역을 하는 후배들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병상련의 정 같은 게 느껴진 거죠. 그러면 약간 오지랖. 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으로 좀 묘사가 되긴 해요 거기서. 자주 화를 내는 건 아까 얘기한 진단 기준에 맞지만 통상적인 그 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화를 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드라마 지금 초반이니까 앞으로 더 크게 뭔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네. 난 좀 기대하죠. 이런 모습 가지고는 그렇고 또 뭐 이 드라마 전체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할 만한 게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정소민 씨가 약간 폭력적인 행동,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걸로만 증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간헐적 폭발 장애에 맞는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소리치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건 당연히 있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던 다른 물건을 파손하는 것도 네. 포함이 되고 또 이 사례를 보면 심한 경우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것만 딱 그 진단만 놓고 보면 가벼운 거는 아니죠. 그렇구나. 그런 거는 왠지 치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이제 우리가 잘 밝혀지지 않은 정신과 질환을 얘기할 때 늘 그러하듯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어떤 확실한 그 이 약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간헐성 폭발 장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 쓰는 약은 그냥 그 증상, 분노가 확 올라가는데 그것만 좀 줄여주는 약들, 뭐 그 데파코트라든지 뭐 그 이 조현병에 쓰는 약들 일부러 이렇게 쓰는 증상을 조절하는 거지 완전히 이 병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사실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게 딱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 질환이냐, 그런 것도 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 아니지 정확하게 IED,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것들의 부모님과 자기의 관계, 가정 내 관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동참을 하면 호전은 될 수 있다. 호전. 네, 호전은 될 수 있다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라마상에서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정소민 씨가 자신의 인생이 6살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전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네,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트라우마 이후, 뭐 어떤 사건 이후에 반복적인 트라우마 이런 게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있죠. 아직 안 나왔군요, 그건 네. 뭔지. 근데 정신과 의사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 신하균 씨나 뭐 다른 분에 대한 캐릭터는 전혀 없는데 주연이라면서요. 계속 나와요. 예. 뭘로 나와요? 의사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세상에는 둘도 없을 것 같은 의사?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그 간헐성 폭발장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치 의사의 그 이 프로그레스 노트 경과 기록지처럼 이렇게 CG가 깔리면서 나오면서 그 밑에 경계성 인격 장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 다 있는 걸로? 네, 둘 다 있는 걸로. 그 흔히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러 행동이 나오는 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단일 진단이 이 어떤 추세였다면 요즘에 갈수록 이제 그냥 현상학적으로 맞으면 다 진단을 내린 쪽으로 가서 여러 개의 진단이 붙는데 근데 경계성 성격 장애, 솔직히 간헐적 폭발 장애는 간헐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든지 뭐 폭력성을 드러내든지 이럴 느낌이 딱 드는데 저만 그렇게 바로 이해하나요? 경계성 성격 장애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경계성 인격 장애. 인격 장애. 그리고 영어로 이제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그래 거기서 그래서 보더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더라인. 그러니까 그것도 자문을 받기는 받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흔히 줄여서 보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게 경계잖아요. 이 책상과 책상이 아닌. 그 뭐와 뭐의 경계에 있다는 뜻입니까? 정상과 비정상?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네, 그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경계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보더라인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그 틀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네 편 내 편 또는 네, 선한 사람 악당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바뀌어. 이게 무서운 점. 이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고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맞아요. 이 사람을 되게 적대시할 수도 있고. 지금 써니가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막 꿀 떨어지는 눈으로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닮아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대의 사기꾼이고 의사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거기다 화를 내게 되죠. 이 사람이 날 속인 게 아닌데도 속인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 안 맞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시킬 정도로 변덕스러운 거, 이런 거랑 비슷합니까? 그 변덕스러운 거랑 비슷한데 그 변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상대에 대한 이 평가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틀이. 자, 예를 들어서 써니가 평소에는 뭐 회사에 있는 어떤 팀장님,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막 매너도 좋고 이랬는데, 뭐 갑자기 한 2시간 있다가 커피 마시면서 개 쓰레기라고 그런. 근데 저 팀장님은 별짓 안 했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식이면은 이제 써니가 약간 보더라인. 아니, 나랑 뭘 싸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해관계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 즉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런 일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 자기랑 관계가 깊은 사람이면 깊은 사람일수록. 가족, 동료, 예, 친지. 예. 자기랑 직접 안 만나는 예를 들어서 뭐 유명인사,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막 바뀌고.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나랑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는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모르면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갈수록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왜 변덕이 생기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변덕이 왜 생기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클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지만 어떨 때는 내가 배고플 때 젖 안 주기도 하고 내 기저귀가 막 젖었을 때 안 갈아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좌절들을 겪으면서 한 3세쯤 되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미지가 불만도 있지만 사랑이 더 많아서 사랑하는 이미지로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엄마에 대한 이미지의 항상성이 생겨요.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대상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 항상성. 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때로는 나한테 밥도 잘 안 주고 기저귀를 안 갈아줘도 이 엄마는 이 존재 나한테 좋은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성 인격 장애는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나 트라우마나 양육의 문제나 어떤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다 아빠다 이러면 대충 이런 사람 이래갖고 이렇게 경계가 뭐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지만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여기 좀 혹도 하나 나 있고 하지만 대충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경계를 그려서 어떤 이미지를 딱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환자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실체가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라는 게 없어. 윤곽을 모른다. 이렇게 이해를 잘하는데 이런 거야? 이과대학교 공부는 그렇게 했을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아하. 이해 확 되긴 하네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정된 이미지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조금만 기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되게 황당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 발만 더 나가보면 이제 이 사람이 언제 그러겠다는 게 예측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부모나 엄마,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한테 대한 그런 안정감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외롭고. 그러니까 이 거의 뭐 반사적으로라 그럴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케어해줄 대상을 찾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딱 친해지면 그 사람이 자기가 느끼기엔 너무나 이상적인 사람이야. 엄마가 해줬으면 했던 거, 엄마한테 받았으면 했던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환상이 생기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경계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만들어지는 거죠. 거예요. 네, 자기 마음속에서만. 근데 그게 실체하고는 약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분노가 거기까지 얹혀져가지고 격렬하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상에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계속 보게 하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이제 그거는 연극성 인격 장애들이 좀 그래요.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너무 공허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찾아가고 기대고 이제 클링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막 너무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클립 말이죠. 이거 가장 열심히 지금 들어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미혼 남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보더라인 연애 이 연인이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더라인인 사람한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 멀쩡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너무 실체보다 막 좋은 이미지로 그리기 때문에 너무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이상화시키고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고 막 친한 척하고 막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넘어가는 거지. 아, 얘가 날 진짜 사랑하나 봐 이런 거. 그랬는데 조금만 이게 어긋나면 네. 이분이 완전 돌변해가지고 이제 막 집착하나? 집착하는 건 양반이고 격렬히 비난한다니까. 그 욕하고 격렬히 비난하는 것 때문에 간헐성 폭발장애라는 그 진단이 같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진짜 세상 착한 남자친구, 뭐 세상 착한 여자친구였는데 한 번 화가 나면 막 걷잡을 수 없이 날 비난하고 세상 막 나쁜 쓰레기로 돼.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수도 있는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 상담 네, 흔히 네, 하는 말로 이제 노영 같은 전문가한테 연애 상담을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이러이러해서 참 좋았는데 최근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딱 들었어. 근데 상대방이 누가 봐도 경계성 인격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상담 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아니 근데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 많이 무서워요. 헤어지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요? 그렇죠. 헤어지기도 쉽지 않죠. 네. 그렇게 막 그 자살에 대한 막 위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처럼 나를 또 떠나거나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절망적이 되는 게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그렇게 잡기 위해서 하기도 나를- 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정말 이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흥미로운 주제고 그래서 많은 어떤 심리적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때도 그런 우리 흔히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이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이 사니까 한 가지 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그러니까 꼭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진단이 돼야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성향은 어느 정도까지 또 사람이 특성상 가지고 있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면이 강하다 싶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관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막 나한테 안겨오고 이렇다고 막 다 해주고 그렇다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막 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선을 일정하게 지켜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그냥 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일관성을 유지해. 그러니까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정신 치료를 전문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게 개선시키기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기분이 좀 오늘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잘해주고 오늘은 진절머리 난다고 막 안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항상 똑같이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을 가져가. 그래서 대상 항상성을 조금이나마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경계성 인격 장애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은 잘 갑니까? 잘 안 오죠. 그죠? 진짜 잘 안 오고 사실 경계성 인격 장애가 가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한다라는 이유로 가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진실하게 안 대해줘요. 나 진짜 다 내 마음을 줬는데 되게 잘해줬는데 네. 상대는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요. 이런 세상 사람 본인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럴까요?라고 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다 왜 이 모양이에요?라고 찾아오는군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알고 보면 본인의 그런 특성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주변에서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기 참 힘든 사례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도 뭐 약을 좀 먹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간헐성 폭발 장애와 마찬가지로 증상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그건 없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울감이나 분노 폭발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약들, 항우울제나 기분 안정제나 뭐 이런 약들을 좀 쓰기는 하죠. 자, 오늘은 노영님과 함께 드라마 영혼 수선궁 속 질병. 질환인 간헐적 폭발 장애와 경계성 인격 장애 해봤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영원 수선권 그죠? 아니, 여러 생각이 드는 드라마여서 언제 시간이 되면 네. 또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화제가 좀 되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